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언뜻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에 오히려 수수료를 내고 맡겨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일본 은행이 취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서 요코하마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게이오 대학에서 또한 가르치고 계시는 국중호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본 이거 마이너스 금리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내용이 뭔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는 것이 예금자 금리에 대해서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들이 일본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그 예치금이 있는데 그 예치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준비금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그동안에 0.1% 도입하던 것을 마이너스 0.1%로 도입하겠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 맡길 때 예. 전에는 이자를 좀 줬는데 예. 이제는 오히려 수수료 내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 맡기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필요 준비금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0.1%를 네.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필요 준비금 이상 갖고 있지 마라. 네, 그렇죠. 돈 빌려줘라 이런 네.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더 시중에다 풀겠다 이런 내용이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그 배경이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역시 아베노믹스와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아베노믹스가 두 번에 걸쳐서 아베노믹스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한 번이 제1차가 기동적인 재정정책 어떻게 펴느냐. 그다음에 금리 통화량을 얼마나 늘리느냐. 그리고 성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그게 첫 번째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번에 내각이 다시 개편되면 나온 것이 지금 일본이 GDP가 500조 엔인데 600조 엔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개호보험의 그 인력의 그 퇴출이 상당히 심한데 그 퇴출을 막겠다. 제로로 하겠다. 개호보험에서 퇴출되는 인력을 막아가지고 개호보험을 좀 그걸 받쳐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쪽에 이제 세 가지가 바로 다시 나온 3대 아베노믹스가 그러니까 3대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동안에 소위 세계의 화살을 쏜다. 네. 그래서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려보겠다. 네. 지난 20년간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네. 아베 수상이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일본 경제가 좀 좋아진 측면도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밖의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조치가 나오니까 아베노믹스가 뭔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일본도 이 어떤 정책 목표를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정권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7월에 선거가 있죠? 그거하고 뭐 연관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속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차원에서 제가 세 장의 아날로그 종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일본은행의 목표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일본의 목표인데 사실은 여기 재미난 것이 교황 선출을 한다고 할 때 검은 연기에서 흰 연기로 나 교황 선출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와는 반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은행에서 지난번 총재가 흰색 시라카와 총재라고 하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지금 총재가 구로다 총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은요. 사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2%를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해결해야만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때 통화량 증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의 문제점이 잠깐 동안의 효과는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약발이 좀 끊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여연 선거 금방 말씀하셨는데 참여연 선거까지 이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캄풀 주사 같은 그런 게 필요했었고 그런 일환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마이너스 0.1%의 그 금리 정책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세 개의 화살 이걸 예. 쐈지만 예. 성과가 계획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고 그렇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니까 예. 결국 또 다른 하나의 예. 정책 수단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그런데 뜻밖에도 엔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주식 시장은 떨어졌잖아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도 재미난 지적이신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 국내 요인이라고 하는 해외 요인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원 보유국들이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유가 하락으로 영향을 겪고 있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경제에 어려운 것이 일본 경제가 이렇게 국내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엔 저가 아니고 엔 고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벌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국제 투자자들이 예. 이엔화라는 그 화폐 예. 이건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안정성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일본 것이 경제도 어렵지만 다른 경제가 더 어렵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엔화라는 화폐는 그래도 더 믿을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내렸더니 마이너스로 했더니 국내적으로 목표했던 거하고 다르게 예. 해외 투자자들은 이엔화를 더 사게 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엔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목표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르죠. 그 증시는 왜 떨어졌습니까? 증시도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는 거의 없고 결국 해외에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통화 정책 아니면 금리 정책에 따른 그런 영향보다는 사실은 실물적인 요인에서 해외가 경제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결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쪽도 많고 그다음에 해외 지향적인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일본 기업이 그 제대로 업적을 내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안 사는 게 아니었는데 돈은 많아도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 사고 있었는데 그걸 돈을 풀어주면은 뭐 혹시 더 살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냉정했다. 기업 실적을 보고 사는데 기업 실적은 더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니까 어차피 안 사서 그래서 더 떨어져 가는 거다. 그리고 금리를 마이너스로 했다는 것은 결국 기업 실적이 나쁘다는 신호로서 또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케인즈 정책에서 금리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거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일본에서는 별로 작동 안 통한다. 마이너스 금리를 택해 가지고 이엔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그 이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제가 보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본은행의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결국 금융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또 하나가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결국 통화량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로서 하려니까 지금 거의 0% 가까웠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0.1%로 했다는 것은 결국 금리로서도 하기에 너무나 이 한계가 크다는 거를 이번 마이너스 확실히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돈은 풀었으니까 그 돈 어디다가 넣고 있죠? 바로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장롱예금, 일본 말로는 단스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롱예금의 문제가 됩니다. 장롱예금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롱에 예금을 갖다 넣는다는 거는 장롱에다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보관하는 쪽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돈이 안 풀린다는 얘기고 돈이 은행에 맡겨져야 그것을 화폐 신용 메커니즘에서 돈이 더 많이 풀려날 텐데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결국 통화량은 증대 안 된다는 효과가 되고 이것이 뭐 경제학적에서 통화 유명한 유통 속도가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유통속도 낮아지고 그 유명한 그 유동성 함정에 지금 예, 빠진다는 예. 얘기죠.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통화 정책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 되니까. 결국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예. 연결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더 이게 예.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예. 되니까 장롱에다가 돈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일본의 실물 경제 이 자체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가 활성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별로 없고 예. 결국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은 그냥 웅크리고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일본도 큰 이게 예. 고민인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취해야 될 수 있는 정책이 뭡니까? 결국은 구조조정입니다. 결국은 일본의 강점 있는 그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본의 강점 있는 산업하고 그다음에 일본 경제 구조가 상당히 변한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심해진다는 뜻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유망한 산업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조개혁이고 어떻게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쪽의 민간 차원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때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일본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적인 사회가 됩니다. 각각의 종적인 사회로 움직이다 보니까 횡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잘 해야만이 일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성은 재무성, 뭐 총무성은 총무성, 일본은행 이런 식으로 정책이 따로따로 돌고 있다는 그런 그러면 문제죠. 수상이 그걸 이렇게 조정을 못 합니까? 근데 일본은 내각 책임제다 보니까요. 결국 수상의 그런 한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상이 뭐 당신 뭐 해라 하는 데서 금방 교통 정리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각 부처의 그 수장, 즉 예. 장관들이 상당한 독자적인 독자적인 면도 있고요. 이거 재미난 얘기인데 경제 정책의 그런 입장도 많이 다릅니다. 재무성은 근대경제학 쪽에서 상당히 힘을 갖고 있고요. 총무성은 지방자치 이쪽인데 구성하는 관료들도 틀리고 거기에 그 어드바이서하는 그 두뇌 집단도 많이 다르고요. 총무성 쪽은 또 옛날 제도경제학파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일본은 시스템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계속 되었던 시스템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그 어떤 개인이 들어와서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금방 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인데 그걸 못 바꾸나요? 금방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지금 아베 수상한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래도 그 물꼬를 터주겠다 했는데 결국 아베 수상 개인도 상당히 그 물꼬를 트는 데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럼 부처와 부처 간의 칸막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조정도 잘 안 되고 예. 이런 게 일본의 경제 구조 개혁 이걸 어렵게 하는 건가요? 바로 그 말이 상당히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인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종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또 하나는 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그런 사회 구조의 변화 문제. 이 두 가지 구조 문제가 일본에서 크고 또 폐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갇혀져 있다는 그럼 문제가 지난 20년간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예. 그런 폐쇄적인 문화, 예. 부처와 부처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데 조정이 잘 안 되는 이게 참 이해가 좀 어렵군요. 바로 그 일본을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해나왔던 것을 고치는 것.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이상을 일본 사회에서 지켜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둘이 들게 돼 있다. 그럼 이 시계를 둘이 들어야 되는 쪽으로 규칙이 정해졌다면은 왜 둘이 드느냐, 혼자 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의 규칙으로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둘이 든다. 계속 둘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거 하나 고치려면 회의를 한 20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금방 고쳐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본이 그런 구조, 지금 문화인데 이거는 그걸 못 고치면 예. 일본 경제가 적극적이고 아주 건설적으로 예. 구조 조정을 하고 구조 계획을 하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군요. 이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1980년대 후반에 그 버블 경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찬스였다고 봤는데 버블 경제 시대 때 이것을 못하고 결국 버블이 꺼진 것이 1990년대 초반입니다만은 그때 꺼지고 나서
옛날에 케인즈 정책을 계속 써왔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못하고. 그것이 계속 그 나쁜 여파를 미쳐가지고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이건 참 좋은 어떤 내각제의 측면입니다. 예, 예. 말하자면 수상이 있지만 예. 강요가 각자 자기 소신이 있으면 수상이 그 조절하기 어렵다. 예. 이건 참 생각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의 세계 화살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고 그래도 효과는 지금 신통치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시사점을 얘기할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폐쇄감, 그 내부에서 갇혀가지고 외부의 그런 소통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특징을 살린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년 지나면서 이거다 하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스탁 경제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스탁 사회고 한국은 플로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쌓이는 사회고 쌓인다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술도 쌓이고 자본도 쌓이고 아주 좋은 것도 많이 쌓입니다. 근데 나쁜 것도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폐쇄 이거 둘이 들어야 되겠다는 이것도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한 쌓이는 사회에서 활용을 그 각 부처가 아니면 각 섹터 간에 각 부문 간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간단히 말해서 쌓이기만 하지 버릴 거는 못 버리는 거고요. 버릴 걸 못 버리고 활용하는 정도도 또 낮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가가지고 한국은 또 플로우 사회니까 움직이는 걸 잘하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서 결국 일본의 그런 그 쌓여 있는 거, 그다음에 물꼬가 안 터져 있는 거, 요것을 틀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은 한국은 플로우 사회니까 쌓인 것은 좋고 또 축적은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려면은 한일 관계가 사실은 좋아져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나쁘고 그러다 따로따로 놀아서 한국 경제도 좀 어려워진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경제도 좀 어려워진 면이 있는 것 같고. 일본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쌓여가는 그 특성, 그리고 쌓여 있기만 하지 그거를 또 활용한다든가 버릴 건 버리다든가 이런 걸 잘 못하는 특성. 그렇지만 쌓이는 건 많이 있다. 엄청 많죠. 우리 경우는 변화가 많다. 둘이 협조할 게 많다. 그런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지금 아주 아쉽죠. 말씀이고 또 일본이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건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이것은 참 획기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어렵고 정부 당국은 몸부림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과감하게 구조 개혁을 하고 또 기업의 부실화될 경우에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쿄에서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